한국의 대응은 놀랍습니다. 2026년 5월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손을 뻗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루 10조 달러가 오가는 케이블 7개, 이란은 열흘 안에 차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와 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과연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너지안보과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형광등 2개 중 하나가 아까부터 깜빡이고 있었는데 갈아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3개 있었어요. 전부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모니터 화면에 지도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 분포도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아래를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 7개의 경로가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팔콘, AAE1, GVR, 카타르 UAE, 세아미위. 이름들은 낯설었지만 이 케이블들이 하는 일은 낯설지 않았어요. 하루에 10조 달러가 넘는 금융거래가 이 선들을 통해 오갔습니다. 걸프 지역 전체의 인터넷이 이 선들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유사들이 선박과 주고받는 실시간 교신도, 화물 서류도, 접안 일정도 전부 이 선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란이 이걸 건드리겠다고 공식 발표를 냈어요. 열흘 뒤부터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외국 사업자는 이란 해협청에 허가 신청서를 내고 사용료 납부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행시 케이블 신호 간섭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열흘. 저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읽었어요. 한준혁입니다. 외교부 에너지안보과 과장으로 일한 지 3년째예요. 중동 전문 외교관으로 테헤란에서 3년을 보냈고 이란어를 할 줄 압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 지도를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장관실이라고 떴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받았어요. 한 과장, 지금 어디야? 사무실입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올라와. 장관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서자 장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맞은편에 앉으라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올린 케이블 위협 분석 자료였어요. 여백에 장관이 직접 메모를 해놨습니다. 빼곡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읽었어. 근데 한 과장, 이게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잖아.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케이블이 막히면 선박 운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오대사호가 대산항 코앞까지 와도 접안 서류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는 26척 선원들 교신도 끊깁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안 돼. 알고 있었어요. 공식 채널로 이란에 접근하는 순간 미국이 알아요. 동맹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이란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란과 따로 협상 테이블을 만든다는 게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열흘 뒤에 케이블이 막혀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파키스탄 채널이 있어. 파키스탄은 지금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양쪽 모두와 대화 창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 이란 해협청 실무 쪽에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가야 해. 공식 직함 없이, 기록도 없이. 한 과장, 자네가 가져야겠어.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저입니까? 장관이 테이블 위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테헤란 3년, 이란어. 그리고 이란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 빚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요청한 군사작전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도 그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했고요. 그게 이 임무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우리가 가진 카드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열흘이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새벽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멀리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열흘이었어요. 케이블이 막히기까지 열흘. 오대사호가 대산항에 닿으려면 보름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26척이 페르시아만에 묶인 지 2달이 넘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껐어요. 모니터가 꺼지면서 해저 케이블 지도가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여권을 꺼냈습니다. 넣었다 뺐다 했어요. 깜빡이던 형광등이 그 순간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무실이 한쪽만 밝았어요. 그 빛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였어요. 무스카트행 비행기는 두바이를 경유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환승 게이트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공항이 붐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항공 물류가 해상에서 항공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중동 주요 공항들이 평소보다 훨씬 분주해졌거든요. 탑승객들 표정이 전부 어딘가 긴장해 있었어요. 저는 게이트 한쪽 구석에 앉아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관 라시드 칸, 이슬람아바드 외교부 출신으로 현재 오만 무스카트의 비공식 체류 중, 미국 이란 중재 라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인물. 이란 해협청 쪽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우리 쪽 정보였어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지 확실한 채널이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유조선들이 오가던 페르시아만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바다가 막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 와? 짧은 문자였어요. 잠깐 봤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답하기로 했어요. 무스카트 공항에 내린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오만 5월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나무와 모래와 그 사이를 달리는 차들. 저 멀리 무스카트 항구 쪽으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방이 작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항구 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라시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고요. 답장이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내일 오전 10시. 무스카트 구시가지 알아람 호텔 로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호텔 식당이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정리해봤어요. 첫째, 한국은 이란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둘째, 한국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불참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직접 그걸 현명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셋째, 한국은 이란과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중동 건설 시장에 함께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그게 이 임무의 유일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보였어요. 저 항구 어딘가에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회로로 빠져나온 선박들을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오데사오는 홍해를 달리고 있을 거고요. 26척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열흘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열흘이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어요. 오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건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무스카트는 한국보다 4시간이 늦으니까 서울은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 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자고 있었어?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잠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찾고 있었고 아내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 어때? 더워. 바람은 있어. 언제 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빨리 끝내고 올게. 아내가 말했어요. 조심해.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래 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조식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라시드를 만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일한 해협청 쪽에 전달할 메시지는 단순해야 했습니다. 복잡하면 안 됐어요. 파키스탄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중간에 해석이 생기거든요. 원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게 써야 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봤어요.
한국은 이란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케이블 문제를 에너지 문제와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문제였어요. 케이블 문제를 별도로 논의한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이 케이블 통제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케이블 허가제 시행을 한국 선박에 한해 유예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외교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문장을 고쳤습니다. 한국은 케이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이란의 정당한 이익이 국제적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모호했어요. 하지만 더 안전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걸 주는 것처럼 읽히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외교 문서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서울에 보고를 올렸어요. 만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결정은 현장에서. 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잘못되면 현장 판단 착오가 되는 거고요. 그게 공식 채널을 쓰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40분이었습니다. 일어서서 재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매야 하나 잠깐 생각했어요. 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외교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무스카트에 조용히 온 한국 사람이었어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오전인데 벌써 뜨거웠어요. 오만 5월의 햇살이 길바닥에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구시가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골목에 가게들이 열리고 있었고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람 호텔 로비에 들어섰어요. 에어컨이 3개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가 몇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 남자가 1명 앉아 있었어요. 라시드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마른 체형이었고 턱수염이 짧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차림이 단정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앉았습니다. 통역이 없었어요. 둘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영어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한국이 움직이는데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라시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론부터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 편이 좋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이란 해협청 실무 책임자가 접촉 의사가 있어요. 케이블 문제 한정으로요. 에너지 문제, 종전 협상, 그건 별개예요. 그쪽은 지금 미국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케이블만 따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라시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제안서를 내야 해요. 이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 약자처럼 보이거든요. 체면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시드가 저를 봤어요. 제안서 안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한국은 케이블 사용료 체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그 순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외교관의 기본이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즉각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 문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란이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권리를 한국이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으면 한국이 이란의 케이블 통제권을 사실상 승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 선례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란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케이블 통제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하는 선례. 한국 하나가 들어오면 도미노가 시작돼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라시드를 봤어요. 그 문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시드가 말했어요. 검토할 시간이 열흘도 안 남았어요. 한 과장.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겠죠. 이쪽도 준비를 해왔을 테니까요.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라시드 씨.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8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이란 쪽에서 다른 루트를 찾겠죠. 다른 루트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일본이었어요. 중국이었어요. 한국이 아니어도 이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라시드 손이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로비를 나왔어요. 햇살이 강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잠깐 멈춰서 선글라스를 꺼냈어요. 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문구는 못 넣어요. 절대로요. 그런데 그 문구 없이 이란이 테이블에 앉을까요? 골목을 걸으면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받았어요.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 문구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그 문구는 안 돼. 법제처 검토도 없이 넣을 수 없어. 외교적 선례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대안이 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넣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란이 테이블에 안 앉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이란이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48시간이었어요.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부두 가까이 갔더니 작업 소리가 들렸어요. 용접봉 소리였습니다. 파직, 파직.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우회로로 빠져나온 선박 한 척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오전인데 기온이 이미 40도에 가까웠거든요. 멈춰서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문구 같은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배가 움직이게 하는 게 임무였고 그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위 속에서 멈추지 않고요. 저도 임무가 있었습니다. 문구를 찾는 임무가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쓰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문구를 12번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운용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모호했어요. 이란이 원하는 게 뭔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받은 이란 해협청이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케이블 인프라의 지속적 운용이 영내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란이 이 문제에서 갖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한국은 인정합니다.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케이블 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통제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보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법제처 검토 결과야. 이 문구도 문제가 있어.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게 국제해양법상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48시간 중 30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구가 되겠습니까? 국장이 말했어요. 그걸 한 과장이 찾아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핵심이 뭔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란이 원하는 건 케이블 통제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이 협상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외교적 선례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원하는 걸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주지 않는 방법이 뭔지 찾아야 했어요. 테헤란에서 3년을 보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이란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협상에서 진 것처럼 보이면 절대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면 실제로 많이 양보하기도 해요. 문구가 어떻게 읽히느냐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이 이 문구를 국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생각해봤어요. 이란 해협청이 케이블 허가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요. 그게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성과였습니다. 한국이 인정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 서사 자체가 이란한테는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이 인정하는 척 보이면서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문구가 가능했어요.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케이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이란의 정당한 이익이 국제적 틀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이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건 케이블 통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란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은 모호했습니다. 뭐가 정당한 이익인지 정의하지 않았어요. 국제적 틀 안에서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국제적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건 이란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건설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한국이 주도권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란이 이 문구를 받으면 국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케이블 정책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 그게 이란한테는 충분히 체면이 서는 서사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을 뿐이에요. 케이블 통제권을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보냈어요. 이번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답이 왔어요. 법제처 검토 통과. 진행해도 좋아.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라시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안서 준비됐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같은 장소. 창밖을 봤어요.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데사호는 지금쯤 홍해 중간쯤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26척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있었습니다. 케이블 허가제까지 아직 엿새가 남아 있었어요. 엿새. 그게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이 문구를 이란 쪽에 전달하고 이란이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고 실제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엿새 안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했어요. 빠듯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안에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였어요. 이번엔 바로 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잠깐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그 두 글자를 오래 봤어요. 다행이다.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었습니다. 문구 하나 통과시킨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항구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였어요. 라시드가 이란 쪽 답을 갖고 올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답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직 엿새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알아람 호텔 로비에 먼저 도착했어요. 라시드가 오기 5분 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로비 입구를 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깥 열기와 안쪽 냉기 사이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라시드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한테도 권했는데 사양했어요. 배가 비어 있었는데 뭔가를 마실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문구 봤어요. 그게 다였어요. 좋다, 나쁘다가 없었습니다. 봤다고만 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라시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란 쪽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조건입니까? 라시드가 말했어요. 2가지예요. 첫째, 이 협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미국이 알면 이란 입장에서 중재국인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거든요. 둘째, 한국은 케이블 허가제 유예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케이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러 온 거예요. 요청이 아니라 대화라는 형식으로 가야 해요. 저는 2 조건을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받을 수 있었어요. 이미 공식 채널이 아닌 채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비공개는 저도 원하는 거였습니다. 2번째 조건이 문제였어요. 요청이 아니라 대화라는 형식.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러 온 거라는 서사였어요. 이란 입장에서 체면이 서는 구도였죠. 그런데 그 형식으로 가면 유예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받을 수 있겠어요. 라시드, 2번째 조건에 대해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 형식으로 가되 한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건 가능합니까? 한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케이블 문제가 한국 선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요. 라시드가 잠깐 생각했어요. 설명하는 건 대화예요. 요청이 아니고요. 그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설명과 요청의 차이. 이란이 요청을 들어줬다는 형식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형식으로 가는 거였어요. 결과는 같은데 서사가 달랐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게 바로 그 서사였어요. 알겠습니다. 2 조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라시드가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어요.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틀 뒤입니다. 오전 10시. 장소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어섰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서울에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어요. 이틀 뒤 회의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왔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국무부에서 우리 외교부에 문의를 넣었어. 무스카트에 우리 외교관이 파키스탄 채널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스카트 5월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데 손이 차가워졌어요. 미국이 알았습니다.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공식 항의가 아니라 문의니까. 근데 한 과장, 조심해야 해.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골목 한쪽에 기댔습니다. 흰 벽이었어요. 벽이 뜨거웠습니다. 햇볕을 하루 종일 받은 돌벽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미국이 첩보를 입수했다는 건 어디선가 정보가 샜다는 거였어요. 라시드 쪽인지 우리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회의까지 더 세지 않아야 했어요. 미국이 공식 항의를 넣는 순간 이 협의는 끝이었거든요. 생각을 정리하면서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걸어야 생각이 됐거든요. 부두 근처까지 갔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접봉 소리였어요. 파직, 파직. 한국 기술자들이 오늘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배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눈이 마주쳤던 기술자였어요. 헬멧을 벗고 땀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멈췄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수고하십니다. 기술자가 웃었어요. 젊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비슷한 일 하러 왔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저희 임무는 배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거예요?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봤습니다. 작업복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헬멧 자국이 이마에 남아 있었고 손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같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기술자가 다시 웃었어요.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첩보 걱정을 안 해요. 이란 체면 걱정도 안 해요. 문구 하나가 외교적 선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배가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배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법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항구를 나오면서 창고 쪽을 지나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서류들 냄새였습니다. 무심코 들어갔어요. 선반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뒤로 크레인이 보이고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1976년 살랄라 항구 공사 현장, 한국 건설 파견. 손이 멈췄습니다. 1976년이면 50년 전이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만 살랄라에서 항구를 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진을 한 장씩 더 봤어요. 전부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로 보였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방금 부두에서 봤던 기술자 얼굴과 겹쳤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같은 땅에서 같은 눈빛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창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용접봉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파직, 파직.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창고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강했어요. 이틀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시하고 있고 일하는 조건을 달았고 케이블 허가제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만 땅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혼자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항구를 지었습니다. 저는 뭘 지어야 했어요. 걸었습니다. 호텔 방향으로요.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알려준 장소는 무스카트 구시가지 끝쪽에 있는 작은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간판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경비원이 한 명 서 있었어요. 라시드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들어가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문 하나를 열었어요. 방이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창문이 없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없었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한 명은 30대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소개했어요. 이란 해협청 실무 책임자 다리우시 씨와 보좌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살람. 호시 바크티드 아즈 아슈나이의 샤마.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다리우시가 잠깐 굳어 있다가 페르시아어로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란어를 한다는 게 예상 밖이었던 거겠죠.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시드가 통역 역할을 하기로 했지만 저는 가능한 한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통역이 들어가면 뉘앙스가 죽거든요. 외교에서 뉘앙스는 내용만큼 중요했습니다. 다리우시가 먼저 말했어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한국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란의 케이블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리우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페르시아만에 선박 26척이 억류돼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95%가 이 해협에 달려 있어요. 홍해 우회로를 쓰고 있고 비축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케이블이 통제되면 선박 교신이 끊깁니다. 억류된 선원들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우회로로 오고 있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리우시가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에도 불참했어요. 이란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한국이 지금 케이블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리우시가 보좌관에게 뭔가 낮게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서류를 폈어요. 잠깐 있다가 다리우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말해보세요. 요청이 아니라 대화라는 형식이었지만 다리우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란이 먼저 물어봤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이란이 물어봐서 설명하는 형식이 됐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한 해의 케이블 허가제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리우시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얼마입니까? 유예 기간이 30일을 생각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다리우시가 눈썹을 약간 올렸어요. 이란이 정하라는 말입니까? 네. 이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먼저 내놓으면 협상이 됩니다. 이란이 정하라고 하면 이란이 결정권을 가진 형식이 돼요. 이란이 원하는 게 결정권이었으니까요. 체면이 서는 구도였습니다. 다리우시가 보좌관과 다시 낮게 얘기했어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다리우시가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어였어요. 이란어 어디서 배웠습니까? 테헤란에서요. 3년 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라시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건지 아직 몰랐어요. 다리우시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건물을 나왔어요. 햇살이 강했습니다. 눈을 찡그렸어요. 닷새가 남아 있었어요. 케이블 허가제까지요. 검토 결과가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라시드에게서 문자가 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서울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내일 오전 연락할게요. 결과 나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결과가 뭔지는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도 크레인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9시에 라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랐어요. 이란이 수용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시드가 말을 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한국 선박의 한 해 케이블 허가제 시행을 45일 유예합니다. 대신 한국은 이 협의 사실을 어떤 경로로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45일 안에 한국은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논의 채널 구성에 협력해야 해요. 저는 조건 3가지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저도 원하는 거였어요. 비공개. 둘째 조건도 이미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조건이 새로운 거였어요. 다자논의 채널. 그게 뭔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지 몰랐어요. 라시드, 셋째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라시드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이란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라는 거예요. 이란이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케이블 통제권을 당장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란의 주장 자체를 국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란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과였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 의향을 표명하는 게 가능한지 서울에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이 다자논의 채널 구성에 협력한다는 게 이란 케이블 통제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논의를 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이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국제 규범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라시드, 30분만 주십시오. 서울에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이 받았습니다. 조건 3가지를 보고했어요. 셋째 조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국장이 잠깐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법제처 긴급 검토 돌려. 20분 걸려. 23분이 지났어요. 국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용해. 세례 조건 다 받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라시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례 조건 수용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45일 유예. 오늘부터 기산.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산. 45일. 케이블 허가제 시행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흘을 45일로 바꾼 거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어요. 45일짜리 숨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숨통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무스카트 항구가 보였어요. 5대45가 홍해를 달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26척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었어요. 그 배들과 선원들한테 45일이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보고를 올리려다가 멈췄어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잠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내가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응. 언제 와?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항구 불빛이 낮 햇살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곧 가. 조금만 더. 전화를 끊었어요. 서울에 정식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막 보내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장이었습니다. 받았어요. 한 과장, 미국 쪽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손이 멈췄습니다. 공식 항의였습니다. 문의가 아니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 차관한테 직접 연락했어. 한국이 파키스탄 채널을 통해 이란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확인됐다고. 미국은 이게 대이란 공조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가 보였어요. 아까까지 45일 숨통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다른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차관님 반응은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 중이라고 했어. 아직 인정도 부정도 안 한 거야. 근데 한 과장, 시간이 없어. 미국이 압박을 본격화하기 전에 뭔가 정리가 돼야 해. 미국이 알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산했어요. 미국이 공식 항의를 넣은 이상 한국 외교부는 입장을 정해야 했습니다. 협의 사실을 인정하면 미국과의 공조 균열 문제가 됩니다.
부정하면 이란과 맺은 비공개 조건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이란이 그걸 알면 45일 유예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어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봐. 미국이 첩보를 입수한 경로가 어딥니까? 우리 쪽에서 센 겁니까? 아니면 파키스탄 쪽에서 센 겁니까? 국장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쪽으로 보여. 라시드가 미국과도 채널이 있는 사람이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라시드가 미국에도 채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자체가 미국과 이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중재를 하는 나라니까요. 라시드가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아니면 미국이 다른 경로로 파악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라시드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란 쪽과의 협의가 완료된 다음 날 미국 공식 항의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순서가 이상했어요.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흘렸다면 협의 자체를 막으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료된 뒤에 알려졌다는 건 누군가가 협의가 성사됐다는 걸 미국에 알린 거였습니다. 왜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국장과 전화를 끊고 라시드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라시드가 오후 3시에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에서 연락이 2번 더 왔어요. 한 번은 국장이었고 한 번은 차관실이었습니다. 차관실에서 온 연락이 짧았어요. 미국 측과 조율이 필요하다. 현장 행동 일시 중단 요청. 일시 중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단이 아니었어요. 일시였습니다. 그 차이가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호텔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일시 중단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봤어요. 이란과의 협의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45일 유예가 오늘부터 기산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중단해도 그 합의 자체는 살아있었습니다. 이란이 뒤집지 않는 한요. 그런데 미국이 공식 항의를 넣은 상황에서 한국이 아무 설명도 없이 있으면 미국은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키울 거였어요. 그게 더 오래 끌리면 한미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라시드를 만났어요. 이번엔 카페였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라시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말없이 봤어요. 라시드도 말없이 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국이 알았습니다.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씨,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미국에 알린 게 라시드 씨입니까? 라시드가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갈 수 없어요.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항의를 넣었습니다. 서울 쪽에서 일시 중단 요청이 왔어요.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래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는 유효합니까? 미국 항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란이 유예를 뒤집지는 않겠죠. 라시드가 말했어요. 이란은 한국과의 합의를 미국과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별개로 봅니다.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일시 중단이요. 그런데 라시드 씨, 한 가지만요. 라시드가 봤어요. 미국에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이 이란과 한 게 공조를 흔들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케이블 문제가 한국 선원들 안전과 직결된 인도적 문제라는 걸요. 라시드가 잠깐 생각했어요.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국도 케이블 문제의 심각성은 알아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국 빅테크 자산도 이 케이블 위에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접점을 찾아야겠네요. 라시드가 말했어요. 그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5일 유예는 살아있었어요. 이란과의 합의는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압박이 들어왔어요. 일시 중단 요청도 있었습니다. 서울 윗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케이블 허가제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흘이 4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라는 변수가 새로 들어왔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각했어요. 미국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채널로는 안 됐어요. 공식 채널로 미국한테 설명하면 이란 협의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란이 한국이 비공개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비공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 쪽에도 채널이 있어야 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미국 채널이 어디 있을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받았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한 과장, 방금 추가 상황이 생겼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만 해역에서 한국 화물선에 접근했다가 물러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피해는 없어. 하지만 경고성 접근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화물선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바깥이었어요. 이란이 케이블로 압박하고 있는데 선박에도 경고를 보낸 거였습니다. 동시에요. 미국 압박과 이란 경고가 같은 날 들어왔어요. 골목 한쪽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흰 벽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45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5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좁아지고 있었어요. 양쪽에서요. 그날 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차관이 직접 현장 외교관에게 전화를 거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과장. 네, 차관님. 수고가 많아. 상황 보고는 다 받았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로 시작하는 전화가 좋게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차관이 말했어요. 미국 쪽 압박이 심해. 국무부에서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 한국이 대이란 공조에서 이탈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동맹 신뢰 문제로 가져가겠다는 뉘앙스야. 동맹 신뢰 문제.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동맹 신뢰를 꺼내면 그건 케이블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큰 문제가 됐습니다. 차관이 말을 이었어요. 협의 중단해. 한 과장.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차관님, 이란과의 합의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45일 유예가 오늘부터 기산되고 있어요. 알아. 근데 그 합의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문제야.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어. 한국이 이란과 추가 협의를 하는 게 알려지면 감당이 안 돼. 합의는 됐는데 활용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했어요. 차관님, 이미 이란이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공개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한국 선박들 케이블 교신이 사흘 뒤에 끊기는 건 막아진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은 다행이야. 근데 지금 추가로 움직이지 마. 조용히 있어. 미국이 진정되면 다시 판단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났어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합의는 살아있지만 추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미국이 진정되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언제 진정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올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45일 유예가 있었어요. 그게 이번 임무에서 제가 만들어낸 전부였습니다. 케이블이 막히는 걸 45일 늦춘 거였어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26척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었어요. 오데사호는 아직 홍해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었어요. 이란은 오만만에서 경고성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차관한테서 중단 지시를 받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테헤란에서 3년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이란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합의가 안 됐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한쪽이 흔들릴 때였어요. 그 순간 이란은 전부를 뒤집어요. 자기들이 양보했는데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 압박에 차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그걸 알면 45일이 없어질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국 채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공식으로요. 답장이 오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채널 말고요. 국장이 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 항구 어딘가에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배가 움직이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방에 앉아서 차관지 씨와 제 판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항구로 나갔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방에 앉아 있으면 안 됐거든요. 생각이 방 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부두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벌써 뜨거웠어요.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하역 작업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어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들렀던 창고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일찍부터 나와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항구 직원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구석으로 갔어요. 어제 봤던 상자가 있었습니다. 선반 아래쪽에 그대로 있었어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상자를 앞에 뒀습니다. 사진을 꺼냈어요. 1976년 살랄라 항구 공사 현장, 한국 건설 파견.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였어요. 작업복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만 여름이었으니까요. 지금보다 장비도 없었을 거예요. 냉방도 없었을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생각했어요. 1976년 한국이 뭘 팔 수 있었을까요? 기술이요? 아니었습니다. 자본이요? 없었어요. 군사력이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팔 수 있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손발이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과 이어졌어요. 한국이 50년 동안 이 지역에서 해온 게 뭔지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요. 일했습니다. 항구를 짓고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어요. 돈을 벌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임무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이란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중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적을 만들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압박을 받아서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이 미국 편으로 기울었다는 신호를 이란이 읽으면 45일 유예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케이블이 막히고 26척 선원들 교신이 끊기고 5대 4호가 항구 앞에서 발이 묶일 수 있었어요. 차관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는 게 흔들린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었어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만 떼약볕 아래서 항구를 지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외교가 뭔지 몰라도요.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도 자기 일을 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이 받았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미국 채널 찾으셨습니까? 국장이 잠깐 있었어요. 한 명 있어. 국무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야. 비공식 라인이 있는데 예전에 서울 근무한 적 있어서 우리 쪽 사람이랑 안면이 있거든. 이름이 뭡니까? 마이클 오스본. 연락처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이 또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차관 지시가 중단이야. 한 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흔들린다는 신호로 읽히면 이란이 합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설득해서 압박을 거두게 하면 차관님도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장이 말했어요. 오스본 연락처 보낼게. 근데 한 과장,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창고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강했어요. 부두 저쪽에서 용접봉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직, 파직. 한국 기술자들이 오늘도 나와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오스본에게 연락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짧게 썼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준혁입니다. 케이블 문제 관련해서 비공식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나갈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한 과장이시죠? 미국 억양이었습니다. 오스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무스카트에 계신 거 맞죠? 네. 1시간 후에 알부스탄 팰리스 호텔 커피숍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스본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어요.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더위 때문인지 얼굴이 약간 붉었습니다.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앉았어요. 통역이 없었습니다. 둘이었어요. 오스본이 먼저 말했어요. 국무부가 공식 항의를 넣은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건지. 저는 말했습니다. 공식 채널로 설명하면 이란 협의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란이 합의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스본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들어봅시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이 이란과 접촉한 건 케이블 문제 때문입니다. 에너지 협상이 아니에요. 종전 협상도 아닙니다. 케이블 허가제가 시행되면 한국 선박 26척 선원들 교신이 끊겨요. 우회로로 오고 있는 유조선이 항구에 접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선원 안전 문제예요. 인도적 문제입니다. 오스본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본 씨, 이 케이블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해저 케이블 7개 중에 미국 빅테크 자산이 걸려 있는 케이블이 4개입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란이 케이블을 통제하면 미국 기업들 데이터도 이란 손에 들어가요. 한국이 이 문제를 막은 게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오스본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케이블이 4개라고요. 네, 자료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케이블 분포도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케이블에 어느 미국 기업 자산이 연결돼 있는지 표시된 자료였어요. 이틀 전부터 준비해뒀던 겁니다. 오스본이 화면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걸 워싱턴에 보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오스본 씨한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스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저는 말했어요. 미국이 압박을 거두면 한국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문제를 다자논의 채널로 가져갈 수 있어요. 미국이 그 채널 안에 들어오면 이란 케이블 주장을 국제 규범 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란 혼자 결정하게 놔두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오스본이 팔짱을 풀었어요. 비공식 의견이에요. 네. 워싱턴에 전달은 해볼게요. 결과는 보장 못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스본이 일어섰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한 과장, 서울 근무할 때 외교부 쪽 사람들이랑 몇 번 만난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하기로 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본이 나갔어요. 커피숍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이 식어 있었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오스본이 워싱턴에 전달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압박을 거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국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스본 만났습니다. 기다려봐야 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수고했어. 창밖으로 무스카트 오후 햇살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야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 멀리 한국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왔어. 저는 숨을 참았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야. 비공식 메시지야. 케이블 문제 관련해서 한국의 독자 행동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야. 단, 추가 협의 내용은 미국과 공유해달라는 조건이야.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공유 조건은요? 국장이 말했어요. 받을 수 있어. 케이블 문제를 다자 채널로 가져가면
미국도 그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정보는 자연스럽게 공유돼. 그게 오스본한테 설명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국장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한 과장, 차관님도 보고 받으셨어. 다시 움직여도 된다고 하셨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라시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 쪽 정리됐습니다. 다자 채널 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이란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5대45 대산항 입항. 화면을 봤어요. 몰타 선적 수에즈맥스급 유조선 5대45가 충남 대산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해 한국에 입항한 첫 원유 운반선이라고 했어요.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케이블 교신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접안 서류가 제때 전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45일 유해가 없었다면 저 배가 항구 앞에서 발이 묶였을 수 있었어요. 다음 알림이 울렸습니다. 페르시아만 억류 한국 선박 일부 이동 시작. 26척 중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해협이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45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자 채널을 만들어야 했어요. 26척 중 일부는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해협청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대45가 대산항에 닿았습니다. 일부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숨통이 트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내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언제 와? 저는 창밖을 봤어요. 무스카트 항구 불빛이 오후 햇살 속에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 비행기 알아볼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 됐어? 잘 됐는지 모르겠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일단은 말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잘했겠지 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오만 5월의 바람이었어요. 뜨거웠는데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내일 비행기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귀국 보고서도 써야 했어요. 45일 안에 다자 채널 논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는 새벽 5시였습니다. 무스카트 공항이 조용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탑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진전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중국 방문 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보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케이블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비공개 조건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앞에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짐을 위에 올리고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기울었습니다.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무스카트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항구가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항구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용접봉을 잡고 있었어요. 4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스카트가 사라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45일이 있었어요. 그 45일 안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자 채널 논의를 시작해야 했어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뒤집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26척이 전부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대45는 대산항에 닿았어요.
그 배에 실린 100만 배럴이 지금 충남 대산 정유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 5,100만 명한테 닿을 거예요. 택시 기사도 화물 기사도 버스 기사도요. 리터당 2,000원이 넘었던 경유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요. 비행기가 수평을 찾았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어요. 기내가 조용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앞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비행기였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빛이 스미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비행기 탔어. 몇 시간 후에 도착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 깨어 있었어요. 알았어. 조심히 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어요. 55km 수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래 케이블이 있었어요. 7개의 광섬유 케이블이 하루 10조 달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26척 중 일부가 그 수로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45일이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없었으면 5대45가 항구 앞에서 발이 묶였을 거였습니다. 26척 선원들 교신이 사흘 전에 끊겼을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어요. 지금은요. 해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가렸어요. 그러다가 내렸습니다. 그냥 봤어요. 빛이 구름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서울 방향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2026년 5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에 손을 뻗었습니다. 선박 통행료에 이어 인터넷 케이블까지 하루 10조 달러가 오가는 광섬유 7가닥이 이란의 통제 아래 들어갈 뻔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95%가 걸린 해협에서 이번엔 데이터까지 막히려 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비축유 208일, 홍해 우회로, 5대45 100만 배럴. 이 숫자들은 전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50년에 걸쳐 쌓아준 것들이었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인물은 없어요. 그가 무스카트에서 했던 협상도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식 채널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열흘이라는 시간 안에 혼자 움직인 사람이요. 외교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한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군사작전에 불참했다는 사실. 그게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위기에서 유일한 무기가 됐습니다. 50년 동안 적을 만들지 않은 나라만 쓸 수 있는 카드였어요. 5대45는 5월 8일 대산항에 닿았습니다. 100만 배럴이 충남 정유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기름이 누군가의 택시에, 누군가의 화물차에, 누군가의 버스에 들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은 덕분이었어요. 이 영상은 실제 뉴스와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극적 재구성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